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시간에는 우리 신기후체제라고 통칭해서 불리는 파리 기후협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거기에서 제가 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발적 감축 목표라고 불리는 그 INDC라고 부르는 그 내용.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자기 나라의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의 기준까지도 알아서 결정하게 한 후에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잘 지켜가는지를 모니터링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게 새로운 기후협정, 기후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후체제, 교토의정서 때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번에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미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좀 이탈하거나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가들도 조만간 다시 합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현재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심한 위기감이나 좀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뭐 이런저런 뭐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걸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큰 대의를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들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사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피해들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국가들도 그거를 뭐 지구를 버리고 어디 뭐 딴 데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제가 언뜻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이미 됐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막 그런 경계에 있고 그런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합류해서 37%라는 굉장히 큰 비율의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선언을 한 상황인데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많은 시민들과 보통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야 뭐 그 말 자체는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실제로 자세한 이야기, 그게 어떤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인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 마을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다라고 말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잘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민했겠죠. 뭐 정치적인 걸 고민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기업이나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큰 파트가 이 교육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교육이 사실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 현상이 크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교육은 굉장히 강조됐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중학생 뭐 이 정도까지만 돼도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실 교육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환경이나 뭐 지속가능 발전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일부 교과에서 기후변화 내용들이 다뤄지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기후변화 교육 혹은 전체적인 국제 수준에서 다뤄지는 기후변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후변화 교육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건 교육 어떤 내용을 누가 어디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꽤나 고민을 합니다. 뭘 가르치지? 2도시 목표를 알려줘야 되나? 온실 기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나? 누가 가르쳐주지? 선생님들을 교육해야 되나? 학교에서 해야 되나? 사회 민간에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교육을 듣는 친구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이지?
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뭐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기후변화 교육은 일종의 도구죠. 그죠? 이게 좋은 도구인 거예요. 목표가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은 일종의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사실. 도구니까 도구는 딱 쓰고 뭐죠? 필요로 하는, 그죠? 그 결과만 이끌어내면 도구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빨리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어떻게 잘 전달하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사실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로 좀 좁혀서 보면, 넓혀서 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 기후변화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부터 그래도 성인 정도 되는 그 젊은 세대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보면요, 기성세대보다 좋지 않은 삶을 살 거라고 전망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사실은 그래, 내 자식은 나보다 낫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클 때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게 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 얘를 열심히 교육시키거나 얘를 어떻게 잘 키우면 그래,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죠.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뭐 개인적으로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사실은 현재가 좀 힘들어도 참고 나는 좀 힘들어도 내 자식이 나를 대신해서 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보면 다음 세대, 당신의 기성세대 다음 세대가 현재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나는 좀 힘들게 살았지만 내 뒷세대는 좀 더 잘 살 거야 라는 대답이 상식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지금은 그러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딱히 무슨 전문가가 아니어도, 환경을 하지 않아도 뭔가 세상 변해가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런 세대입니다. 두 번째, 언제쯤 되면 세상이 진짜 이상해져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라는 걸 구체적인 연도로 통보받는 첫 세대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언제 몇 년 정도 되면 지구가 이제 큰일 나가지고 지구는 더 이상 기능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기성세대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는 그런 거는 그런 뭐 예측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되게 소수, 누군가 아니면 뭐 사이비 무슨 뭐 종교 뭐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직 뭐 그런 얘기 누가 믿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갔죠.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데드라인을,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으면 그게 2030년이에요. 10년 후입니다. 몇백 년 후도 아니고 10년 후 2030년까지 1.5도씨를 못 막으면, 1.5도씨 안으로 단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 언제까지 뭐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짧아요. 멀지도 않아. 그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 기성세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2030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고, 9시 뉴스에서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고, 막 국제사회에서 그런 회의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가서 직접 사인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돼 있는 그런 문제가 데드라인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인류가 존재한 이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 속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첫 세대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교육 대상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노력이 20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교토의정서,
1996년도에 체결돼서 2000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20년 됐어요, 이미. 20살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그 세상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러다가 지구가 기후온난화 때문에 큰일 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큰일 나. 라는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만약에 1.5도를 우리가 못 지킨다고 보면 못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 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세대. 우리가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데서 태어난 아이. 근데 그 전쟁이 뭐 오래돼 가지고 살다가 성인이 되고 그 안에서 죽는 어떤 친구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건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그냥 거기서 태어난 그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는 대상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환경적으로만 그러면 그래, 환경은 그렇다 치고 뭐 미세먼지 막 날라오고 뭐 그래도 막 뜨거워져도 그래, 나 취직 잘 돼가지고 어디 좋은데 살다가 뭐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환경적으로도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거의 똑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기성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보통은 훨씬 더 높은 경제적인 성취를 얻는 게 당연해요. 여러 가지로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을 더 받았고 더 젊은 나이에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그 당연한 게 안 당연하죠, 이제는. 그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희망을 찾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기후변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사실은 어떤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도 바쁜데 무슨 기후변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교육이 살짝 너무 도구적인, 이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좀 목적성이 너무 강해서 벌어지는 일 같아요. 너무 절실하겠죠,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은 교육적이어야 되는데 그 교육적이라는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태로 기후변화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끔찍하죠. 무슨 사진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크게 기사화 됐었던 사진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 한 2, 3년 된 사진 같은데요. 어느 날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기사가 떴어요. 이 사진이. 온라인 기사이긴 했지만 꽤나 이슈가 됐는데, 이 사진이 뜨면서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이 따뜻해져가지고, 그죠? 빙하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북극곰인데요, 얘네들. 북극곰이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음이 있어야 얼음을 이제 얘네는 뭐 수영도 하지만 얼음 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그죠? 자기 그 영역을 이제 돌아다닐 텐데 이동하면서 얼음이 줄어드니까 이제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좁아졌을 테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가려면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겠죠, 그죠? 긴 거리 헤엄치면 쉽지 않고 먹을 걸 잡기도 더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점점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북극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진이 찍힌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죽은 밑에 있는 이 사진이 역시 북극곰입니다. 큰 저 곰이 엄마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미곰이 아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굶주리다가 자식으로 예상되는, 이 곰의 자식으로 예상되는 저 곰을 잡아먹었을 거다. 먹을 게 없어서, 곰이 먹을 게 없어서. 그건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마 이 기사를 쓴, 좀 끔찍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 기사님은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의도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꽤나 진행이 됐고, 북극이 큰 그 변화에 아주 이제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변화가 심해졌고,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그죠? 아이들도 좋아하는 그 북극곰이 저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소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이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이거는 기사로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문 기사로서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후변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할 때 사실 이런 스타일의 메시지를 자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극곰이 이제 발 하나 올려둘 것밖에 없는 정도의 공간에 작은 빙하 위에 북극곰이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사진. 북극곰이 막 바다를 막 헤엄치고, 그죠? 엄청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를 막 헤엄쳐가고 있는 어떤 북극곰의 사진. 이런 것들을 교육 자료로 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일 났어. 얘네 이제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북극곰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너희들 버스 탈 거지? 햄버거 그러니까 안 먹을 거지? 북극곰 보란 말이야. 뭐 이런, 그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맥락적으로는 표현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그런 식의 교육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다는 거예요. 약간의 죄책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이 친구들이 북극곰을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마치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그런 가해자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맥락, 은연중에 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나, 나쁜 아이야,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문제는 그런 식의 교육은 사실 한 2년 정도 하면요, 북극곰이 빙하 위에 조그맣게 둥둥 떠다니는 사진을 한 2년 정도 본 친구는 이제 그런 사진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식상해,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교사는 또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떡하지? 이 친구들이 이거에 반응 안 하는데. 그러면 앞선 그 사진 같은 걸 찾고 잘 됐다, 이런 사진이 있네 라고 쓸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후변화 교육의 일종의 한 패턴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기후변화 교육이 뭐 수학 시간처럼 10시간, 20시간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짧은 교육이고 그 안에서 임팩트 있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일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육적인 맥락을 벗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앞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교육적인 맥락도 벗어나는 그런 기후변화 교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우리는 기후변화 교육을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이다. 일종의 우리가 교육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진짜 교육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더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교육인데 이건 아주 전문적인 교육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면 뭐가 고민되냐면 이건 기후변화야 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 뭐 이걸 누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지, 무슨 내용이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 고민처럼 이건 교육이야 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고민이 같이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교육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교육적인 효과가 좋은 건 뭐지? 교육에서는 금기시 되는 건 뭐지? 이 친구들이 원래 알고 있는 건 뭐지?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배우는 교과는 뭐지? 얘가 지금 3학년인데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이거랑 관련 있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게 교육적인 맥락이에요. 근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적인 맥락은 사실 별로 고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뭐지? 이번엔 6개 기체인데 이거 혹시 7개로 바뀌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고민해도 교육의 영역 안에서의 전문성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트려야죠. 그죠?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육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나 내용을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려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절실한 이 내용을 어떻게든 간에 이게 이제 넘기는 거죠. 공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딱 넘겨주는 게 큰 목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북극곰 사진 아까처럼 뭐 그런 사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북극곰 사진 흔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투발로 뭐 물에 잠긴 그 섬 사진 이런 거 막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교육자는 그래 난 할 일 다 했어.
그래, 기후변화 교육은 난 한 거야. 세상은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믿는 그런 스타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는 만약에 이게 계속 된다면 우린 이런 사례와 사진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좀 더 안 좋아져야 우리한테 유리해져요. 그러면 애들은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더 센 사진을 막 사례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별로 이상한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면,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들은 사람이 그래 안 되겠다, 좀 막 충격도 받고, 충격 받아가지고 그래 안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지 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죠. 그죠? 교육적인 아니지만. 근데 별로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보통 이런 스타일의 교육 방식이 뭐냐면 우리 흔히 했었던 도덕교육,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도덕교육이 딱 그 방식입니다. 정답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한 아이고 이렇게 안 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애들 되게 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대답하죠.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배운 대로 집에 가서 말도 하죠, 엄마한테. 그죠? 신호등 걸릴 때는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막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때만 그런다는 거예요. 딱 그때만. 그 교육을 계속 받아가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교육을 받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도덕성은 반비례하죠. 유치원 때 가장 그 교육을 막 받은 걔네들이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하게 그런 스타일의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이상하게 안 도덕적으로 변해.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런 건 학교에서 그냥 그죠? 가르쳐 주는 거고,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아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말죠. 그래서 성공을 못 해요. 그런 교육은 성공이 안 돼요. 그런 스타일의 교육은. 근데 기후변화 교육이 약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도덕교육 같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기후 체제 2도라는 게 목표인데요. 야, 2도가 중요해. 신기후 체제에. 시험 보는 거죠. 중간 시험에. 신기후 체제에서의 목표치는 몇 도인가요? 1번 1도, 2번 1.5도. 그죠? 2도 맞추면 잘한 거야. 그죠? 걔는 기후변화 교육이 잘 됐어.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약간 우리가 교육으로 갖고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소위 그렇게 받아왔던 거죠. 기후변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도덕성에 대한 교육들을, 그리고 행동에 대한 거를 그렇게 그냥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사이클을 사실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구조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는 어찌 보면 그게 2도고 뭐 CO2가 뭐 기여율이 가장 높고 뭐 배출량이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 INDC가 37%고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들이 알면 되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어떤 성인들, 그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만 아이들 그냥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이든 할 그런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단, 기후변화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앞서 제가 구기후 체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기후 체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현재는 어떤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서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생활과의 접목이 되게 중요해요. 기후변화 교육이. 북극곰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등장하는 친구면 해볼만 하지만, 사실 북극곰은 뭐 동물원에 가도 잘 못 보는 아이인데 걔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생활이랑 괴리된 교육은, 그런 스타일의 도덕 교육은 성공이 어려워요. 우리가 왜 초등에서의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도덕교육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 지금 기성세들이 받았던 도덕교육들은 뭐 나가면은 뭐 예를 들면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신호등은 초록불에만 건너야 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강요사항을 몇백 개 주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동네에는 신호등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여기서 신호등이 있는 데로 가려면 400m를 걸어가지고 건너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건넜는데 그럼 난 나쁜 아이가 됐어. 난 세상 나쁜 아이인 거야. 그죠? 그 죄책감 막 그런 거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그 윤리나 도덕 교육이 실생활과 괴리되면, 그런 것들이 몇 번만 반복되면, 그런 경험이 몇 번만 반복되면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건 그냥 교과에서 시험 봤을 때 맞추려고 하는 거고 현실은 다르거든. 그죠? 속도, 그 카메라 있는 데서만 속도를 100km로 줄이거든. 그게 지나가면 또 올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 예, 실제로 자동차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자동차를 그렇게 안 달리게 만들어 놓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그걸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카메라도 몇 개 없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해놓고선 개인의 도덕성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안 하면 참 나쁜 운전자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게 옛날 방식이고 그게 현재 우리의 기후변화 교육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주 편하게 기후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편안하게 나는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파란 초록불 켜져가지고 그냥 건너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세라고, 초록불이 없어, 신호등이 없어, 그걸 건너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 자전거를 타려면 목숨 걸고 도로를 달려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상태에서 자전거를 안 타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근데 교육이 우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교육의 지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연령에 맞게 얘기해야 되고요,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하겠죠? 대중교통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만한 상황이 없는데 나는 집 앞이 학교고 걸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은 가끔 뭐 가족이랑 어디 놀러 가는데, 그죠? 뭐 부모님 차 타고, 그럼 그때 대중교통을 타고 놀러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럼 혼날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게 옳다는 것도 알고 다 이해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학습자가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에 살 수 있는 게 뭔가, 네, 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되고요. 좀 이따가 우리도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만, 네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짐을 지우면 안 돼요.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걔네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근데 마치 그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나쁜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이 잘못되고 그게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거대한 기후변화, 안 그래도 너무 거대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 주제는, 아 그래, 이게 되게 거대한 주제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 노력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어른들, 국가가, 지구가 노력하는, 지구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지 않겠어? 함께 작게라도. 그게 뭘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아주 힘들지 않은 거 한번 해볼까? 그거 하면 되게 좋을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 참여,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작은 것도 괜찮아. 네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 하고 있는 걸 찾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면 뭘 안 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걸 찾아서 격려해주는 게 훨씬 교육적으로는 효과적이에요. 그래,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잘하고 있네? 이 친구는 이걸 하고 있다는데 우리 한번 박수 쳐줄까? 이런 거. 그럼 얘는 더해요. 더해. 네, 그것만 그냥 하지 않고 뭔가를 더하게 되죠. 그게 우리 사람의 혹은 교육의 맥락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고려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로는요, 초등학생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주고, 그리고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머리가 좀 굵어졌죠. 삶의 경험도 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좀 주변 자기 동네, 자기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기본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거,
이게 기후변화가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대. 그런 과학자들도 있대. 들어봤지?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얘기할까? 예를 들면 일종의 쟁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전달하냐면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대. 그 나쁜 사람들. 그 과학자 같지도 않아. 그 사람들 거짓말이니까 들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런 뉴스 보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정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답이라 할지라도 중학생 이상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까지 그게 먹혀요. 초등학생 되면은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거 거짓말이래. 이거 뽑아야 돼. 이렇게 하면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근데 중학생보다 더 이제 올라가면 그런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닌데 우리 과학 선생님은 이거 자연적으로 죽으면 간빙기여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는 기간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같이 설명해주고 걔 생각을 들어보고 학생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그냥 묻히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수준에서.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 참정권이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투표권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 복잡성, 쟁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다루게 해줘야죠. 고등학생이 되면.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성인으로서 전문적인 또 트레이닝을 받게 되겠죠. 이런 구조들을 잘 안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교육 항상 북극곰이 등장해서 헤엄치다가 뭐 슬픈 노래와 나레이션, 눈물 흘리고 끝나는 약간 그런 그죠? 네.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사실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되게 주의 깊게 설정해야 돼요. 기후변화 교육을 하려고 저희 기후체험관에 아이들이 왔는데 가상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안녕.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어디 초등학교에서 왔어요. 오늘 이 기후변화 체험관에 와서 오늘 선생님이랑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했더니 갑자기 아이들 반응이 근데 여기 지금 3번째 왔어요, 선생님. 막 이래. 엄마랑 막 주말에 온 친구도 막 있어. 그러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걔네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 번 배웠으니까. 그러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준비했었던 목표가 있을 텐데 내용과 그게 이제 수정돼야 되는 거죠. 원래 제일 좋은 건 걔네들이 오기 전에 미리 그걸 파악해서 그죠? 그거에 맞게 수정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 그 순간이라도 그래? 그럼 우리 프로그램 중에 한 3-4번 정도 들은 친구들이 듣는 그런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 개발되어 있는 게 나는 그걸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죠? 그걸 교육을 하면 되죠. 그래 라고 하면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3번 들었다고? 4번 들어도 돼. 이게 중요하거든. 계속 들어도 돼. 계속. 네. 아닙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할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많은 게 고려돼야 돼요. 그게 교육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1-2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걔가 뭘 배우고 있고 뭘 알고 있고 뭔 모르고 있고 뭐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려.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땐 내 대안이 뭐고 뭐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비 오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갑자기 비가 오면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이에요. 굉장히 짜여져 있는 치밀한 목적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양방 의사소통, 적절한 언어, 사이비 과학 주의해야 됩니다. 기후변화에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 거를 근데 이건 가짜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들 회색 환경론자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으면 사실 우리나라 이런 논란이 거의 다 해결됐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미디어에서 논란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깊이 있게 그 친구들이 이게 왜 사이비 과학인지를 스스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5번째 지침 되게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기후변화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요.
아니 수업만 해도 예를 들면 이건 기후가 아니고 날씨의 문제지만 오늘 비 온다 그랬거든요. 사실 오늘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맑아 밖이 지금 햇빛이 쨍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영향을 주는 이런 구조에서는 쉽게 예측이 어렵죠. 그죠? 하물며 지구 수준에서 뭘 예측하는 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 뭐 이런 거죠.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를 논의하다가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계속 그 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가 올까? 안 올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여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근데 기후변화는 일종의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계속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는 걸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불필요한 위기의식 심어주면 안 되고요. 여러 쟁점과 연결돼 있고 통합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병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경제적인 문제가 됐고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코로나 전후에 세계사적인 문제가 됐어. 그죠? 세계사적인 문제가 됐죠. 어떤 문제도 어떤 사안도 그게 뭐 어디에서 발생된 거든 간에 영향력이 커지면 코로나처럼 이렇게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다 영향을 주게 되죠. 하물며 기후변화는 그죠?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문제라고 인지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일종의 그냥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소모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교육을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미래에 좋은 이자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교육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뭐 재밌는 데이터인데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현상이 이게 인간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고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는데 이거는 인간 때문에 기후변화 현상이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가속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반인은 한 8, 90%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도.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몰라도. 근데 오히려 과학 선생님들은 절반 정도만 그렇다고 말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니 아직은 좀 더 있어 봐야지 않나? 라고 대답해요. 아까 얘기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고 되게 객관적인 과학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현상들을 사회적인 윤리적인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잘 못 가게 되는 면이 있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